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다시 철회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주보는 법원의 기한 연장을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연산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이제 오늘 자정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의 상황이 굉장히 긴밀하게 좀 보여졌었는데 공수처가 이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고 하다가 일단락됐고 그리고 이제 공주보에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을 사무로 일임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공수처 망신을 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지금 현재 검사가 14명, 수사관이 38명, 총 51명의 미니 조직입니다. 이런 미니 조직에서 직권 남용이라는 거리를 걸어서 최고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내란죄를 엮어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였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약 이게 허용된다 그러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권 남용이나 또는 직무유기로 해서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죄형 법정주의라든가 관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수사 주체에 대한 불법성, 그러니까 즉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냐 이런 불법성이 있었었고 또 하나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성 이 문제도 결국은 법원에서 나온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를 하는 이런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느냐 이런 공정성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체포영장 시효가 오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거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마지막 날에 경찰의 그 비판을 의식해서 경찰에 떠넘기고 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비판받을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다. 공수처가 처음부터 무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부 다 스텝이 꼬여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좀 내주셨습니다. 조 변호사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공수처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그리고 용기가 얼마나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많은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난번 그 집행 단계에서 반드시 그날 집행을 완수를 했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뒤늦게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호처장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두고 이견이 노출됐다고 하는데 그처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조차도 이것을 집행을 할 만한 제대로 된 의지와 용기조차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운 부분이고요. 공수처가 과연 이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갈 능력이 되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건지를 의심할 수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찌되었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 아마 체포영장은 다시 발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시 발부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2차 집행에 나설 때만큼만은 반드시 집행을 완수하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경호처에서 방해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압도적인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압도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반드시 체포영장 집행을 완수해야지만이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 국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이 공수처가 요청한 대로 영장이 기한이 연장되고 재집행을 하게 되면 상황이 지금과 좀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겠느냐 이런 게 좀 궁금한데 경찰에서는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 인력 체포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네, 경호실은요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 대상과 경호 구역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경호 대상을 체포하는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경호처가 그 스스로 의무를 져버리고 그걸 방기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지금 현재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영장이 발부되었고 효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호처가 이거를 용인해서는 안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고요. 이런 공수처가 중대한 불법 사유를 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뭐 사병을 투입했다 네. 이런 문제를 트이지 않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제기하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사병 투입 가지고 문제를 삼다 그러면 아마 채직한 거를 나중에 고발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아마 경호처도 거꾸로 그때 들어왔던 공수 직원들에 대해서 경호관에 대한 폭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폭력했던 했던 그 가해자를 고발할 거고 또 이제 공수 직원들이 관저 안에서 무단 노상 방뇨됐다 그러는데 이것도 재물손괴죄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방이 고발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일반 사병 동원된 거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1차 집행 때 경호처에서 일반 사병 동원한 사실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 또 관저에 지금 철조망을 치면서 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잖아요. 2차 집행에서 뭐 조금 전에 특공대 투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경호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위에서는 경호처가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추후에 여기에 대한 모든 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반드시 그 집행,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의 위법한 직무집행 지시에 대해서 불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떠한 기관도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응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 어느 전직 대통령도 영장 집행에 대해서 불응한 바가 전혀 없어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지금처럼 체포영장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위법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누구도 영장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저조차도 그렇겠죠. 만약에 저한테 먼저 영장이 발부됐다. 저는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항하겠죠. 대응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법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무법자의 신분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란 혐의 피의자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경호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호처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지 구인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요. 헌법에서 정한 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 발부 권한을 가진 법관의 발부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압도적인 공권력을 투입을 시켜야 된다. 차체에 지난번과 같은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그런 철조망 같은 거 다 절단하고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으면 예. 한 명 한 명 다 체포하면 됩니다. 현행범 체포를 통해서 수갑을 채우면 돼요. 한 명 한 명 체포하고 마지막에 경호처장까지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 체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완료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만 좀 이야기 잠깐 듣고 체포영장 발부를 하면 응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당연히 체포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돼 응하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형사소송법 거기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는다. 내간의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체포영장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걸 판사가 본인이 스스로 넣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우리가 체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을 예외로 한다.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판사가 하루 넘게 고민해서 그 문장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소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초유의 사안에 대해서 초유의 영장에 대해서 무작정 받아들여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좀 듣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용산 대통령 그 관저 앞을 보면은
버스 뭐 굉장히 많은 인파들도 몰려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는 오늘 또 한 30명 정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도부에서 뭐 알림이나 공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몇몇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난 갈 건데 너도 갈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모이니까 40명이 넘어갈 때부터는 아 이거 대외적으로 보이면은 오해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스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붙어 있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엄 전보다 계엄 선포 전보다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여론들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관저로 옮긴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아마 의원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관저에 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은 관저에 모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내란 옹호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발로 이어질까요? 우선 그 전에 지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30명 정도가 관저 앞에 모인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이겨내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이유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국민의힘이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저는 어찌됐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진보와 보수 양 날개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보수의 날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도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현장에 나와서 관저 앞에서 있는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지지층을 독려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연설이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교사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공무집행을 하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메시지를 전해들은 지지층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그럼 교사범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체포를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엔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조 같습니다. 변호사님, 다만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때 만약에 뭐 그런 체포되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만약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서 모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 옹호죄라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마찬가지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교사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내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죄 그중에 교사범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란 옹호죄에 대해서 말씀은 그건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예. 실제로 고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내란 선동 선전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내란 행위를 발생하기 이전에 있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만든 죄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혐의가 적용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준호 의원께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내란 옹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지해도 내란 옹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 전부 다 고발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저에 나가는 이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 사람들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라고 고발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다 관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고발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따라서 저는 실제 고발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죄, 철회, 사실 이걸 포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 조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법정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기사화되고 보도되다 보니까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을 빌려서 나오다 보니까 확대
때 해석되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쟁점을 정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 형사 사건에서 일반적인 경우예요. 행정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 취지를 정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이고요. 공소장 내용조차도 정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소추 사유로 크게는 두 가지를 쟁점으로 삼았죠.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잡았긴 했는데 예.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변경한 게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그다음 그 근거 그리고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에 진입한 거, 그다음에 선관위에 진입한 거 모든 내란 행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그대로 심리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행위 자체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슨 개헌법이라든가 아니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그것만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위원장일 때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것은 행정소송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 형사소송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쟁점을 단지 그 법 조항 적용 여부를 제외한 것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요. 음주 운전으로 기소를 해놓고 나서 술을 안 마셨으니 음주 빼고 그냥 재판만 하자. 이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할 때 주요 혐의가 뭐였냐면요. 내란 혐의였습니다. 이렇게 내란 혐의를 강조해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만약 내란 혐의가 없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요. 과연 지난번과 같은 수의 탄핵 소추 찬성이 나왔을까요? 지금 당장 국민의힘의 김상문 의원만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로 다시 돌아설 거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저는 탄핵 소추가 재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 저는요. 현재 가게 되면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증인 신문이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도 15명 정도 되는데 아마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이죠. 그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아마 한 4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내란 혐의를 입증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증인이 많아지면요.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의 심리를 최대한 빼서 증인 신문이라는 이 절차를 빼서 굉장히 빨리 앞당겨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좀 빨리 나오게 해가지고 예. 조기 대선을 가자. 이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같은 맥락인데 과방위에서 벌어진 여야 공방 역시도 이 내란죄를 제외하고 탄핵 소추안을 내는 게 좀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는 이제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은 헌재에서 다투고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야당이 내란 수괴, 내란 공범 이런 말을 내세워놓고서 왜 정작 탄핵 소추안에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정치적 셈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측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법리적인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예.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심리는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지 않겠다는 것뿐입니다. 그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성립되지 않는지는 추후에 있을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가 있죠. 지금 헌법재판소 이번 심리 자체는 국가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헌법 위반이 있는지 그 헌법 위반 내란 행위에 대한 것을 같이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란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이번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 성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심리 기간은 단축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근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국정 수반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조차 제대로 하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조속히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결을 해야겠죠. 헌법 질서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조속히 결론 날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죠.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과는 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항소심, 그 선거법 항소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아직 선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국선 변호사 선임했는데 본인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정 사항이죠.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 그거를 국선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켜서 마지막에 본인이 변호인 선임했다 해가지고 국선 변호사에서 또 개인 변호사 바꾸고 그러면서 또 사건 기록 또 시간 필요하다 이러면서 재판 늘리는 그 목적으로 지금 재판 늘리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헌재는 최대한 압축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조기 대선 가자 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서는요 재판부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재판부가 따로 판단할 거다. 왜냐하면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소추 그렇죠. 안에 대해서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재의결을 하느냐, 또는 그냥 재판부에서 판단하느냐 여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뭐 규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 헌재가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앞으로 좀 어떤 수순들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헌법재판소가 이미 변론기를 5차례를 이미 지정을 했죠. 예. 그 기간 동안 충실하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할지 여부는 지금 당장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불응하는 상황인데 과연 헌재에 직접 출석할 것인가? 출석했을 경우에 본인의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하실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출석 여부는 추후에 아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회를 살펴보게 된다면 그 사건보다 국정농단 사건보다는 조금 더 단축되어서 변론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주 2회 변론기일 지정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아마 2월 중으로 변론기일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 차례 정도의 변론기일로 한 자릿수 변론기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기일까지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한 열흘 정도 부여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르면 2월 말쯤이라도 아마 최종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마지막 두 분께 좀 짧게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회 이제 보면은 이제 내일 아니죠 8일과 9일 이틀 동안 본회의 개최하는데 합의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뭐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뭐 재표결이 또 이루어질 전망이 또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일단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요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특검도 지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결론을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을 왜곡하는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심각한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8일 날 본회의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거다 이래 봅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는 혹시나 뭐 부결되더라도 재발의할 가능성도 계속 염두는 해두고 있는 거죠. 설령 부결되더라도 반드시 재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명태균 씨 관련된 그런 수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찬성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당장 계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발족시키는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 모든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모든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국민의 의원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투표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연산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